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진우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국회에서 활약하는 거 잘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법률자문위 얘기 나누기 전에 그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해서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요. 여야 대표 회담도 의제 조율을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추석 전 회담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좀 민주당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좀 응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갈 거라고 보세요? 먼저 이재명 대표 쾌차를 제가 기원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개원한 지 거의 3개월이 됐는데 예.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특검하고 탄핵 이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제 보니까 민주당 그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순직 해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조건으로 거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예. 그런 부분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석 전에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절실합니다. 그래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오늘도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 처리 합의되는 거 보니까 여야 모두 이제 국민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회담이 좀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고수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는 거 요거를 좀 제한하면서 그래도 물꼬가 트였다 이런 것 같아요. 일부 공개하는 거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완전 비공개보다는. 저는 생중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중계가 되다 보면은 회담 의제가 정무적이거나 정략적인 것보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제 민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의제를 좀 관리 감독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생중계가 좋은데 만약에 회담 자체가 워낙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불편하시다면 일부 생중계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영수회담 보니까 처음에 약속되지 않았던 원고를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회담에 있어서의 상호 간의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도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룰 미팅이 잘 돼서 서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율 안 된 어떤 행동이 벌어지면 사실 되게 당황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대통령실도 그 품속에서 A4 용지 나올 때 되게 놀랐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놀랐습니다. 그런 게 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반드시 좀 얻어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투세 폐지가 저희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25만 원 지원법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돌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가 전체적으로 너무 넓어서 좀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한테도 배분되는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돈이 풀리다 보면 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국가 부채가 청년들에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해법으로서는 지금 좀 부족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소비 진작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것들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같이 덧붙여 나온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지금 예정했던 25만 원 지원법보다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식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좀 높아지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면서 좀 소비 성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해서 이 부분은
소비 진작해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을 그만두자 뭐 이런 식의 합의도 좀 필요할까요? 예, 그런 게 선언적으로 좀 필요하죠. 예. 근데 저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것보다 좀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나는 것 자체가 예.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화를 하겠다라는 예, 거니까. 제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구하라법 심의도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 자체가 민생 관련된 법안은 웬만해서는 상호 양보해서라도 네. 꼭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거기에 상응해서 네. 좀 양쪽이 다 같이 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쟁을 멈추자는 거는 뭐 국민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그 모습을 정책 성과로서 보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에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네. 대표 취임 직후에도 일단 만났었는데 한 달여 만에 또 별도로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근데 언론에 드러난 걸로는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좀 또다시 갈등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네. 30일 만찬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이견을 좀 좁힐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당정 안에서도 뭐 자주 만나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 게 낫고 또 점심 식사보다는 또 저녁 식사에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 말씀 나누기가 서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지만 미리 이렇게 예정돼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이 자주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찬은 아무래도 뭐 국민들께서도 뭐 저녁에 친구분들하고 약속도 하시고 또 업무적인 미팅도 하시겠지만 대화 의제에 좀 제한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도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의료 부분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제 제가 국회 운영위에도 들어갔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 예.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고 좀 더 대신에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상호간에 대화의 장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상황에서 네. 언론 보도라서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하나 나온 이제 단독 기사로는 네네.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네, 네. 이게 저도 듣기로는 29일에 연찬회 가시잖아요. 내일. 네네. 그래서 연찬회 장소에서 좀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별도 만찬은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만찬이 취소돼 버리면 아마 이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네. 취소되는 것 같다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 일정은 사실은 상당히 좀 앞당겨서 결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게 연기 보도도 제가 지금 봐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 오늘 보도가 나왔다면 어제 갑자기 취소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뭐 만찬이 그 어제 일과 연계돼서 취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조만간에 연찬회뿐만 아니라 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나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좀 전해지기로는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어 버리면 그게 국가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어서 네. 이 표현 자체는 일단 그 한동훈 대표의 제안 자체가 뭔가 의료인들의 어떤 지금 이 행태에 우리가 굴복하는 꼴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워딩만 딱 따서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국무회의는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상당한 시간 동안 많은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말씀이 있으셨다면은
포괄적인 어떤 대화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 또 지금은 뭔가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대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되는 과제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부각해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한 장면을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랑도 잘 아시고 대통령과도 잘 아시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이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앞서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도 한동훈 대표의 뭐 입장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수용하지 않고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뭔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좀 노출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노출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을 다 잘 아는데 뭐랄까 정치 철학이나 정치 방향에 대해서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외교 차이가 없어요. 외교 안보라든지 뭐 이런 정통 보수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서 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건의를 하거나 주변 분들이 의견을 밝히는 거는 너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무조건 갈등이다. 이렇게 보이는 문제는 아니고요. 건의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새로 이제 국민의힘이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별로 모든 사람이 누구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든 모든 이슈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생각을 맞춰 나갈 것은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특별히 현재 뭐 갈등 상황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아닌 거고 그냥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좀 표출이 된 거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당 대표이고 또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외부에 많이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외부에 어나운스도 되고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갈등이 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두 분의 큰 정치 철학이나 보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큰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잘 아는 분이 또 이 얘기 해주시니까 뭐 좀 약간 신뢰가 가는 것 같네요. 법률적인 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주진우 의원 유튜브 개설하셨던데 첫 영상 올라온 이슈가 이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결심 공판도 미뤄지고 선고일도 좀 미뤄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른 재판도 많은데요. 일단 저도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 자체가 이게 사건 내용들도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사법 리스크를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일단 사건 내용이 사실 너무 복잡하면
국민들께서 시시비비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를 들어 대장동, 백현동은 대략은 다 뭐 특혜나 비리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는데 이게 구조도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재판이 진행돼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사건이 심플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은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건 뭐 배임이라든지 뭐 뇌물이라든지 어떤 사건과 합쳐지더라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혼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건과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합쳐도 따로 떼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예. 이거는 합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적고 그다음에 합치기가 어렵고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선고 결과가 2심, 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상당히 빨리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이 정도 재판이면 제가 변호사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을 사실상 1심에서 다 불렀어요. 네. 그리고 그 서류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해 가면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반대로 2심에 가면 이게 더 뭘 할 게 없습니다. 1심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2심에서 내가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워낙 많은 걸 했고 1심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하진 않거든요. 새로운 걸 뭘 해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거 할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 세세한 건 제가 유튜브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주진우 의원님 유튜브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주진우의 이슈 해설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증거가 비교적 좀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진행이 됐고 재판 상황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좀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고 결과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 일정 일단 10월 초로 예상은 됐었는데 좀 미뤄졌으니까 그래도 10월 중에는 좀 나오겠죠? 결과가? 뭐 그냥 재판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 이제 재판 일정을 다 신경 쓰시는데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재판을 미루는 건 한 길어야 2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미루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해프닝성이고요. 재판은 일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회계가 폭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어요. 이게 왜 민주당 회계까지 좀 건드리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부분과 백현동 웅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다 결정했고 강요해서 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뿐 결정에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인데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더라도 예전에 왜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는 났지만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좀 관여 안 했다라는 걸로 2심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하나의 혐의만 유죄가 나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쭉 그동안 선고됐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들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무죄가 되면 모르겠는데 유죄라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 뭐 피선거권 박탈 이런 거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이 엄청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선거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도로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가능성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상.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대선 후보가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이고 이후에 당이 보전받은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시 돌려내야 되는 거군요. 민주당도. 그게 액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돌려줘야 되는 액수도 434억이나 되다 보니까 큰 돈이네요. 엄청. 그거는 당사가 지금 당사가 3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은 좀 빠듯하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예.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네. 벌써부터 이제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예.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될 경우에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다 뭐 이랬는데 그 변호사시고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말을 막 했을 때 판사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이게 자극을 해서 판결에는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예, 법관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한 건 당연하고요. 예. 여론으로부터도 굉장히 본인의 중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개인 소신이나 개인의 철학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에 안 좋게든 좋게든 영향을 안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가 좀 임박해 오다 보니까 예. 검사들도 4명이나 탄핵하겠다. 그것도 뻔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했거나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한 검사들을 찍어서 예. 일종의 저는 이거는 사법 테러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원에까지 이렇게 할까 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우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해서 정말 공정하게 결정했을 때 의미가 있고 그게 공정하다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신뢰 토대 하에서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선 넘은 발언인데요. 예, 사법부를 말로든 아니면 현실적으로든 법안을 제출하든 예.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보니까 지금 초선이신데 상당히 뭐 주요 상임위에도 다 들어가 계시고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또 패스트트랙 TF 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이게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에 좀 설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 TF 만들면서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좀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패스트트랙 사건을 저도 좀 몰랐었는데 이제 받으면서 좀 사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비례형 연동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바꾸려고 하고 또 검수완박이나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이걸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이게 어떤 대단한 폭력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체입의 의원실이나 이런 데 가서 의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길막을 한 겁니다. 길을 막아서 가지고 회의 진행을 못하게 좀 문 앞에 막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경호권이 발동돼서 경호원들이 와서 이제 문을 부시고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경호권 발동의 일환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라기보다는 길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이미 법안이 다 통과가 돼서 현재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5년째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으로서 세비를 받고 있는 의원들 또 여야 할 것 없이 의원과 보좌관 합치면 37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발 방지는 어느 정도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서 이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생을 더 의원들이 챙기고 국회에서 더 챙기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힘들 때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선배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워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의 빚도 있고 또 좀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한동훈 대표나 다 마찬가지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해결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셨더라고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 참석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신 거잖아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법사위원이시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당히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앞으로도 좀 헌재를 가는 일이 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청래 위원장의 어떤 의사 진행을 보시면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은 좀 어떤 게 아쉬우실까요? 정청래 위원장께서 하도 발언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개설한 겁니다. 네. 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지금은 좀 진행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편파적이고요. 저희가 대통령 탄핵 이 부분은 예전에는 좀 잘 언급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게 꼭 대통령이 높은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어느 대통령 선거든 비슷한 상태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임기를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탄핵 운운해버리면 국론 분열되고 또 국정이 좀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탄핵 절차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탄핵의 조사 절차도 2단계로 돼 있습니다. 제적의원 가반수가 당연히 탄핵 소추를 먼저 의결해야 되고요. 그러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과정이 생략되고 2장짜리 청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청원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탄핵소추의 조사 절차랑 똑같은 절차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들께서 저희 청구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탄핵소추의 사실상 조사 절차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 대리인도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나 이게 여야나 할 것 없이 정치라는 게 정권이라는 게 여야가 어쨌든 길게 보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국민을 위해서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절차인데 이게 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수당에서 늘 탄핵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편법 조사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